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오버랜딩, 즉 내 차를 가지고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국경을 넘어갈 때 꼭 필요한, 아주 주의를 해야 될 7가지 이 장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의논을 나눠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손에서 뗄 수 없는 이제 휴대폰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 이제 여행을 하시게 되면은 내외분이 가시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 최소한 휴대폰은 2대 정도 가지고 다니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쓰는 이제 휴대폰은 가장 중요한 뭐라고 그러나요? GPS가 가동하는 그 지도, 오프라인 지도를 내장을 해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이제 가야 될 각 나라별로 이제 지도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는 또 내가 어느 지점에 또 내가 이제 멈춰서서 관광도 하고 조사도 하고 사진도 찍어야 될 곳들에 대한 장소들이 다 이제 찍혀 있죠. 그래서 한 나라를 여행하는 이제 모든 방문해야 될 장소들이 이제 매핑이 되어 있죠. 그래서 휴대폰 하나는 저의 이제 여정의 가이드를 위한 휴대폰으로 하나를 쓰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요즘에 뭐 대시캠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미러, 백미러 에다가 앞에다 장착을 해가지고 전방을 촬영하는 카메라를 저는 중국산 대시캠이라 그래가지고 뭐 앞에도 설치하고 전방도 촬영을 하고 이런 기성품을 쓰는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중국제 제품들은 예를 들어서 풀 HD로 촬영을 한다 하지만은 프레임 수가 뭐 15프레임짜리도 있고 그래가지고 정상적으로 제가 그거를 영상을 추출을 해가지고 편집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프레임 수를 제공하지 않는 카메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안 쓰고 그저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휴대폰을 앞에다 장착을 해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경치가 좋을 때마다 제가 버튼을 눌러가지고 촬영을 순간적으로 이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두 번째 카메라를 대시경 카메라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카메라 한 대가, 휴대폰 한 대가 더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세 번째로는 제가 매일매일 연락을 주고받고 뭐 인증을 받고 또 일반적인 제 전화번호가 심겨져 있는 일반 전화기 해서 총 하나는 GPS, 즉 운전 기록용, 하나는 앞에 촬영용,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일반 휴대용으로 세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플러스 2대 정도를, 총 5대 정도를 가지고 가셔야 된다. 물론 배우자가 하나 갖고 있으면 또 그거는 또 그분대로 쓰실 거겠죠. 그래서 하여튼 제 개인적인 용도로는 총 5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분실을 하거나 또는 이제 어떤 카메라는 배터리가 런아웃 돼 가지고 이제 배터리가 오래 쓰다 보면은 그 뭐라 그러나요? 2시간 3시간도 못 쓰고 또 충전해야 되고 해서 이제 배터리가 망가지거나, 또는 또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전원 장치를 집어있는 그 소켓이 또 망가지거나 헐렁헐렁해지거나 또는 떨어뜨려서 이제 깨지거나 물에 빠뜨리거나, 하여튼 휴대폰이 우리 몸에서 뛸 수 없는 장치이긴 하지만 또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장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항상 사용하는 카메라 3대 더하기 여분으로 2대 정도를 더 가지고 이제 오버랜딩을 하셔야지 중간에 카메라가 망가지거나 잊어먹을 때 여러분들의 그 심장 떨리는 일들이 좀 적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일반 카메라, 내 이제 전화번호가 들어있는 일반 휴대폰에 국경을 넘어갈 때마다 심카드를 이렇게 구입을 하고 갈아 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경비도 경비지만 또 심카드를 찾으러 다녀야 되고 데이터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좀 신경이 많이 쓰이시죠.
그래서 그거의 심카드의 가장 큰 이제 이용도는 뭐냐? 아마 구글 맵인 것 같아. 예, 그래서 저는 심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프라인, 즉 온라인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지도가 들어있는 장치를 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글 맵을 쓰지도 아니하고 또 구글 맵이 뭐 미국 같은 경우나 또 이렇게 사람이 많은 이제 유럽 지도 같은 경우로 좀 자세히 되어 있긴 하지만은 구글 맵도 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행을 많이 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구글 맵은 뭐 그렇게 편리하지 않고 또 갈 때마다 돈을 내고 데이터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심카드가 없어도 텍스트로 들어오는 왜냐하면 모든 휴대폰들은 비상 연결망은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단지 이제 통화라든지 데이터 통신 같은 거는 돈 내고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비상시로 들어있는 저는 이제 미국 전화번호를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자동적으로 미국 전화 심카드를 갖고 있더라도 각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텍스트 메시지는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발송은 못하죠. 그래서 비상용으로 제가 뭐 인증을 받아야 된다든지 뭐 이럴 때 들어오는 텍스트 문자들은 어느 나라에서도 무료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제가 이제 필요한 뭐 왓츠앱이나 또는 우리가 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카카오톡 같은 거를 연결할 때는 당연히 공공 와이파이를 이제 이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에게 심카드를 사시는 대신에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국의 공공기관을 왜냐면 뭐 일반 그 지인들은 왓츠앱이나 또는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공공 와이파이를 통해서 연락을 할 수가 있지만은 관공서라든지 뭐 은행이라든지 뭐 카드를 분실을 했는데 카드를 재발급을 받기 위해서 한국의 뭐 은행하고 통화를 해야 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관공서 일을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한국에서 공공 와이파이나 또는 이제 데이터 통신망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070 전화번호를 하나를 꼭 따가지고 여행을 하시는 것이 한국에 기반을 두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유용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에 오시면은 지난번에도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개 이제 SSN, 소셜 시큐리티 넘버라고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여행에 오신 분들은 ITIN 이라는 번호를 미국 세무당국에 올라가셔서 온라인으로 하나를 꼭 신청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을 개설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미국 거를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면은 ITIN 즉 Individual Tax Identification Number라고 그래요. 그래서 irs.gov에 가서 미국 온라인에 가셔가지고 신청을 인적사항을 집어넣으시고 신청을 하시면은 발급이 됩니다. 자, ITIN이 있다고 치시면은 그 번호를 가지고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찰스 슈왑이라고 하는 은행에 가시면 돼요. 이 은행은 일반 커머셜 뱅킹이 아니고 인베스터 그러니까 투자 은행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투자를 권유하는 건 아니고 이 은행에 가셔서 ITIN을 제출을 하시고 그러면은 계좌를 하나를 열어 주실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한국에서 가지고 오는 뭐 차량을 살 비용 또 그리고 이제 여행을 해야 될 여행 경비들을 미국 은행 찰스 슈왑으로 전금을 하시면은 은행에서 데빗 카드를 발행을 해줍니다. 데빗 카드, 직불 카드를 바로 발행을 해주시죠. 그러면 그 직불 카드를 제가 왜 추천을 하느냐 하면은 지난번에도 언필증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거는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현재로는 아마 중국하고 전쟁 중에 있는 비자가 막혀 있는 러시아는 아마 안 되겠죠. 그래서 비자 카드가 통용이 되는 거의 세계 모든 나라에서 현지에서 현지화를 쓰더라도 일체의 ATM 수수료나 그리고
뭐라 그럴까, 일단 그 부속으로 따라붙은 뭐 비자 수수료나 은행 수수료 일체 하나도 없이 바로 그 당일의 환율에 의해서 결제가 되는 그런 중요한 카드입니다. 따라서 이 카드를 가지고 계시게 되면은 약 한 10에서 15% 정도의 수수료를 절약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카드를 가지고 만약에 두 분이 파트너하고 내 거하고 두 개를 만약에 이제 발행을 받으시게 되면은 하나가 분실이 되더라도 이 카드는 전 세계에 무료 통화를 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무료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국제 전화를 하셔도 무료입니다. 또한 카드가 분실이 되거나 또는 어떤 스캠, 어떤 그 나쁜 놈에 의해서 오요도용이 되거나 할 때 재발급이 필요하게 되면은 바로 이틀 만에 페더럴 익스프레스로 이틀 만에 은행 부담으로 바로 새로운 카드로 대체를 해주시기 때문에 카드에 대한 어떤 그 불안감이 상당히 적고 사용자들에게 유익한 카드이죠. 그래서 미국에 이제 건너오시게 되면은 첫째, 은행을 여시라.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죠. ITIN을 받으시라. 그리고 기왕이면은 이러한 카드 서비스가 있는 것을 받으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시더라도 카드 2장을 가지고 다니게 되면 분실을 하시더라도 재발급을 받으실 동안에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대해서 많은 대비가 되실 걸로 압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미국에 계신 분들은 여권을 2개를 만드시라. 여권을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여권을 분실을 하시게 되면은 인근의 영사관에 출두하셔가지고 단수 여권, 즉 한국에 돌아갈 수 있는 비상 여권을 바로 발급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권을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서로 번호가 다른 서로 완전히 독립적인 여권을 2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만약에 한국 여권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들어가셔서 이스라엘 스탬프가 찍혀 있다. 그러면은 요르단을 거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들어간다든지 이라크나 이란으로 여행하실 때 아마 입국 금지 조치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스탬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미국에서는 완전히 서로 독립적인 2개의 여권을 발급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권을 2개를 갖고 계시면은 유럽에 들어가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쉔겐 조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즉 3개월밖에 체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3개월 바깥에 있다가 또 다시 3개월 또 들어가서 그래서 1년에 6개월밖에 체류가 안 되지요. 만약에 여러분이 2개의 여권을 가지고 계시게 된다면은 이러한 쉔겐의 문제도 쉽사리 바이패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곁다리로 미국에 계신 분들은 여권을 2개 만들어 갖고 오시라 하는 것이 저의 추천 사항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카메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시게 되면 대부분 휴대폰으로 촬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휴대폰이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줌이라든지 뭐 급작히 뭐 어떤 거를 촬영을 해야 되는지 하는 데는 아무래도 좀 제한사항이 있죠. 또한 DLSR인가 이렇게 좀 큰 거 있죠. 망원 렌즈도 아니고 이건 또 여행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불편해요. 비싸기도 하고 물론 사진 촬영은 잘 되겠죠. 그래서 하지만 뭐 산을 간다든지 물을 간다든지 할 때는 이 커다란 덩치의 그 DLSR 카메라인가 이제 망원 렌즈가 달리고 뭐 렌즈 달리고 바디가 좀 큰 것들은 대단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행용으로는 아무래도 똑딱이 카메라가 좋습니다. 포켓에 들어가기도 하고 허리에다 매달 수도 있기도 하고 또는 이제 이렇게 어깨에 스트랩을 해가지고 가지고 다니기도 용이하죠. 작으니까. 하지만 약간 그 주의할 부분 뭐냐면 가급적 카메라를 사실 때 브랜드별로 사지 마시고 왜냐면 요즘 카메라는 어지간히 다 잘 나와요. 똑딱이 카메라로는 단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줌이 많이 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산 위에 있는 어떤 물체를 찍는다든지 저기 바다 멀리 있는 수평선에 있는 뭐를 찍는다든지 또는
동물을 찍는다든지 할 때 상당히 그 줌이 많으면은 구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휴대폰 갖고 되지가 않죠.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찍기에는 사진 작가가 아니신 분 외에는 상당히 굳잖습니다. 깨지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하고. 그래서 똑딱이 카메라를 준비하시라. 그리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vlog를 할 수 있는 카메라도 준비하시라. 그리고 액션 카메라도 한 대 더 준비를 하시라. 그리고 돈의 여유가 있으면 또 곱하기 2배 카메라 6대 정도는 준비를 하시라. 왜 그러느냐 하면은 카메라를 갖고 다니시다가 도둑을 맞는 경우도 있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휴대폰을 대시보드 위에서 GPS로 이렇게 그 길 안내용으로 쓰다가 창문을 열어놨는데 그 옆에서 오토바이 타고 가던 놈이 그 사거리 정거장에서 그냥 손을 쓱 집어서 그냥 가져가. 그리고 오토바이 탄 놈을 내가 뭐 쫓아가겠어요. 외국에서 뭐 그걸 갖고 오토바이들 많은데 그걸 추적을 할 수가 있겠어. 그냥 뺏기는 거야. 눈 뜨고 뺏기는 거죠. 그와 같이 카메라도 예를 들어서 사고 나는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해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은 화산을 올라갔어. 화산에 올라가서 불덩어리가 올라오고 화산재가 엄청나게 올라오는데 그 안에 불꽃을 좀 찍고 싶어가지고 망원렌즈를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망원렌즈 기어 속에 화산재가 들어가서 그 카메라 다 분해하다가 결국은 카메라와 렌즈를 다 망쳐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이렇게 vlog 카메라 같은 경우는 방수 처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바닷가나 물가나 절벽에서 까불고 갖고 놀다가 떨어뜨리거나 물이 들어가나 그래서 완전히 망쳐 먹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카메라도 상당히 비일비재 사고가 많이 나는 그 어떤 장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가 되시면은 대비를 해서 엑스트라로 하나를 주로 사용하시더라도 꼭 여분의 장비를 가지고 장거리 여행을 출발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아마 대부분 카메라 한 대와 그리고 노트북은 갖고 가실 것 같아. 노트북을 가져가야 뭐 카메라 빼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만약에 노트북을 가지고 유튜브를 하시거나 좀 이렇게 영상이나 사진 자료가 많으신 분 같은 경우는 노트북을 한 대가 아니고 꼭 2대 이상을 갖고 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노트북 고장 나거나 이러면은 또 깨먹거나 액정 깨먹거나 차 안에서 또 뭐 편집안에 뭐 만지작거리다 떨어뜨려 가지고 사고가 생기거나 또는 차에 도둑을 맞거나 또는 이제 세 번째 이제 잊어먹기가 쉬운 거 있는데 스캠을 당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노트북에 사용을 하다가 이메일이라든지 어떤 또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바이러스나 스캐밍을 할 수 있는 약간의 이제 도둑놈 프로그램이 이 컴퓨터에 들어와 가지고 이 컴퓨터를 다 뒤집어 엎거나 수리를 하기가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애먹는 경우가 있어요. 뻔히 알죠. 이거 썸띵 뭐가 우롱이 있다 했을 때 저는 그거를 대비를 해가지고 순정 컴퓨터 한 대를 더 갖고 다닙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하나는 그냥 작업용으로 아무 사이트에 들어가거나 뭐 스캔 프로그램이 들어오거나 말거나 신경을 안 써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제 컴퓨터에서 뽑아갈 개인 정보를 거기에다가 작업용 노트북에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쪽 하나에는 완전히 리세트를 해가지고 오리지널 윈도우 프로그램만 넣고 그리고 그 컴퓨터에는 은행 접속을 하거나 또는 개인정보가 해서 우리 인증서 같은 거를 쓰거나 돈에 관련되어 있는 그 부분은 따로 별도의 컴퓨터를 가지고 거기는 아무 프로그램도 안 깔려 있어. 오로지 인터넷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 이제 디텍트 하는 거 걸려 있고 그리고 은행 접속하는 것만 할 때 쓰는 노트북 백업용으로 하나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한 대는 이제 영상 작업을 하거나 뭐 거기엔 다양한 게 들어있죠. 다양한 게 들어있는 이제 메인 컴퓨터지만은 거기에는 제 개인 정보가 완전히 제거되어 있는 컴퓨터 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간이나 이제 작업용 컴퓨터가 망실이 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개인 정보도 보호를 하고 또 그리고 다시 이제 그거를 메인용 이제 두 번째 갖고 있는 컴퓨터를 노트북을
이제 메인용 작업용으로 전환해서 다시 이제 보충을 할 수 있는 이제 기간을 좀 벌려보고자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제가 노트북이 말씀드렸으니까 또 중요한 이제 장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머지 것들 뭐 신용카드라든지 뭐 카메라라든지 노트북은 다 마음 아프지만 돈으로 해결이 될 수가 있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은 사진을 많이 찍을 거 아니에요. 영상도 찍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시캠 쪽 앞에서 전방에서 또 촬영하는 또 멋진 장면들을 찍어놓은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외장 하드 같은 데에 저장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5TB짜리를 씁니다. 5TB를 가지고 있게 되면은 한 1년에 한 개 정도 소모를 하는 것 같아요. 10년이면 10개, 15년이면 15개 정도가 들어가니까 그것도 상당히 부피가 돼요. 아무리 좀 손바닥만한 그 미니 이 작은 하드 드라이브라 할지라도. 그런데 통상 우리가 이제 저 경우로는 하루에 한 카메라로 사진 한 300장 정도 찍는 것 같아. 그리고 영상으로는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찍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영상이 많이 들어오는 게 또 이 그 대시캠 앞에서 전방 카메라에서 또 찍는 게 그거 아무리 안 찍어도 한 20-30분 되는 것 같아. 매일 그렇게 뭐 한 일주일에 한 5일 정도는 운전을 하고 다니면은 그 정도 양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상당히 조직적으로 관리를 잘해야 되고, 이게 이제 하루 이틀 뭐 100일, 200일, 300일, 1000일, 2000일, 3000일 이렇게 이제 횟수가 넘어가면은 이게 이제 자료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찾아야 될 부분이 상당히 좀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나머지 것들은 뭐 카메라나 뭐 신용카드나 뭐 노트북 같은 것들은 어떻게 돈의 문제야. 그러니까 아쉽지만은 복구가 어느 정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가능하지만은 이 하드 드라이브를 깨트려 먹었다, 잊어먹었다, 이건 완전히 재앙이야, 재앙. 예를 들어서 5년치, 10년치면 10년치 날아가고 도둑 맞았고 깨져버리고, 예를 들어서 관리를 잘못해서 차에다 걸려놨는데 불타버렸다. 그럼 뭐 완전히 이제 망치는 거지. 이제 복구 불가능해 거의. 그래서 이 저장 장치 관리를 아주 잘 하시고, 또 이제 세월이 지나면 너무나 이제 많은 데이터들이 쌓여 있고 찾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야. 이럴 때 관리하는 방법들을 잘 독자적으로 개발하셔가지고 데이터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래요. 자, 그 다음에 5번째로 이제 먹고 사는 취사에 관한 얘기를 좀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 저 같은 경우는 뭐 12V 냉장고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돔에서 이게 지금 기숙사 같은 데 쓰는 냉장고라 그래요. 뭐 큰 것도 아니고 또 조그만 것도 아니고 그렇게 세워져 있는 거. 사실 그거가 용량이 위쪽에는 이제 냉동고가 있고 아래쪽에는 이제 냉장고가 있어가지고 그게 자리만 차지하고 뻘뚜껑치 키만 크지 쓰기가 좀 참 그래. 새땐 말을 좀 거시기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그 냉장고를 대부분 뭐 거실 쪽이나 이렇게 놓고 그러잖아요. 뭐 여러분의 이제 디자인 컨셉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냉장고를 2대를 샀어요. 그래서 한 놈은 큰 놈, 한 놈은 작은 놈. 그래서 이제 하나를 어떠냐면 냉동고로 써요. 냉동고로. 그래서 이제 고기라든지 냉동이 가능한 제품들을 완전히 냉동을 시켜서 항상 평상시 온도 영하 5도. 그리고 이제 조금 작은 큰 놈은 70리터짜리, 작은 놈은 30리터짜리야. 그래서 30리터짜리는 이제 매일매일 먹을 채소들, 콜라들, 뭐 달걀들 이런 것들 냉동이 아닌 냉장이 요구되는 냉장고를 2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실용적인 이유도 있겠지만은 혹여나 여행 중에 냉장고가 동작을 안 하게 되면은 아주 먹고 사는데 막대한 지장이 생겨. 그래서 저는 냉장고를 이원화를 해서 2개를 뺐어요. 자, 2번째. 그 다음에 이제 취사 문제에서 생각이 나는 게 뭐가 있냐면은 가스야.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요? 옛날에 그 부탄가스 버너가 있죠. 그거를 아마 대부분들 많이들 애용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한국이나
또 미국, 한국에는 많이 있지. 근데 미국 같은 데 가면 이제 한인마트를 찾아가야 돼. 큰 도시엔 또 한인마트가 있으니까 그나마 좀 구하기가 어렵질 않아. 자, 근데 물 건너서 제가 언제 영상에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저쪽에 멕시코에 가가지고 이게 떨어졌어. 있을 줄 알고 떨어졌는데 그 당시 깡통 하나에 미국 달러로 7달러를 주고 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깡통 한 개 10,000원을 달라고 그래요. 그것도 아주 어렵사리 찾아가지고 가게를 갔는데 있긴 있는데 7달러였어요. 한국 돈으로 한 개에 10,000원.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부탄가스를 가지고 취사 원유로 해외에 나가시는 거는 좀 위험할 수가 있어. 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좀 그 뭐 이소가스라든지 좀 가스통 좀 큰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한계가 있어. 그래서 저는 부탄가스 휴대용은 또 갖고 있지만은 LPG 프로판가스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대개 한 20파운드 정도 되는데 저는 이제 10파운드짜리 조금 미들 사이즈를 해가지고 10파운드니까 얼마가 들어가는가 한 4kg, 5kg 정도 가스를 채워서 갖고 다녀요. 그래서 조금 뭐 크진 않아. 미들급이야. 그래서 제 차 안에다가 여서 그거를 가지고 취사를 전기로 쓸 때는 전기로 하고 그리고 또 불맛이 필요할 때에는 이제 프로판가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아까 부탄가스는 그 캐니스터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비싸. 동네마다 달라. 그리고 LPG 가스를 이제 깡통을 쓰게 되면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 충전소에 가서 각 나라 충전소에 가서 나라마다 전 세계적으로 4가지 규격이 있어요. 4가지. 뭐 우리나라도 있고 유럽에 쓰는 거 있고 미국에 쓰는 거 하여튼 4가지가 있어. 그 4가지 어대파를 다 장만을 해가지고 세계 여행을 가셔야 그 가스통에 떨어졌을 때 가스를 프로판 가스를 주입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싸고 그리고 한 10파운드짜리 한 5kg 정도를 가지고 가시게 되면은 제가 사용해 본 경험으로는 한 짧게는 4개월, 길게는 6개월, 5개월 뭐 통상 그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건 뭐냐? 가스통도 그렇게 하고 물통도 2개를 가져가시는 게 좋아. 보통 보면 이제 우리가 뭐 프로마스터 하게 되면은 그 밑에다가 되게 물통을 넣거나 안에다 넣는데 기성 제품 같은 경우는 뭐 100리터짜리 해가지고 네모 상자로 되어 있는 뭐 커다란 물통인데 그게 춥거나 또는 이제 진동에 의해서 어떤 이유 물이 많이 들어있으면 무게가 상당히 나가겠죠.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 그게 깨지거나 금이 생기거나 물이 새기 시작하면 환장하고 미쳐. 근데 그게 없으면 이제 물을 못 쓰지. 그 큰 놈이 이제 망가지게 되면 화장실 있으면 뭐 하겠어, 그죠? 물을 못 써. 이것도 이제 죽을 일이라. 그래서 저는 물통을 2개를 마련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이제 물통에 이제 그 워터 펌프는 한쪽에 걸려 있고 그 물통이 다 쓰면은 나머지 2번째 물통에서 엮고 물이 떨어졌구나를 알아. 그리고 이제 그 물이 떨어지는 거를 이제 항상 그 대비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개수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혹시 물통이 하나가 망가지더라도 또 하나를 보충을 할 물통 하나를 더 가지고 다니고 또 물통 하나가 물이 다 떨어지면은 이제 물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2번 넘버 2를 가지고 물통 1에다가 또 채우고 또 인근에 가서 물을 찾아서 집어넣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먹는 물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바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플라스틱 플라스틱 병에서 이렇게 파는 거 그거는 안 사. 이게 왜 첫째? 왜냐? 싹 값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놓으면 놀 데가 없어. 물병 한 20개, 30개가 있는 거를 덩치를 차에다 놓고 그거를 한꺼번에 다 먹는 것도 아닌데 그거를 또 며칠 끌고 다니면서 또 짐이 아침. 그래서 아주 싫어해. 그래서 저는 1갤런짜리 이 바틀 플라스틱 병에다가 항상 식당에서 쓰는 병인데 거기다 여서 한 2개를 마련을 해서 정수기가 있는 공공 도서관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그냥 가게 가가지고 일반 가게 가가지고 물 좀 주세요 하면은 물은 줘. 뭐 이렇게 물통 2개짜리는 줘. 그 약 한 2갤런이니까 한 7리터 정도 되는데 그거면은
이제 밥에 쌀할 때나 커피 끓여 먹거나 마시는 물로는 하루 충분합니다. 둘이서. 그래서 저는 먹는 물은 따로 바트를 2개를 마련을 해서 구걸을 하러 다녀요. 물 구걸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쓰는 뭐 걸레를 빤다든지 이 뭐 수전에 쓰는 물 같은 거라든지 바깥에서 뭐 신발을 세척을 한다든지 등등에 쓰는 일반 용수에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세월이 지나가면 물때가 생겨. 물때. 그래서 이제 안에 만져보면은 미끈미끈해. 통도 그렇고 아무리 깨끗한 물을 여도 물때가 생겨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제 그걸 클리닝을 좀 해주시는 것도 좋고, 하여튼 물통에 들어가는 저수조에 들어가는 물을 믿으시면 안 돼. 목욕하는 건 상관없겠지만은. 그래서 그 점 유념하시기 바래요. 자, 여섯 번째 전기 얘기 좀 할게요. 전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전기는 굉장히 유용하고 무섭죠. 무서워요. 전기를 아는 사람도 무서워. 조심해야 돼. 이게. 자, 그래도 전기 여러 가지 제품 중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은, 이제 솔라 패널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저는 솔라 패널 별로 추천 안 한다 그랬잖아요. 오버랜딩 할 때. 효율도 없고 비싸기만 하고 관리가 아주 더럽게 귀찮은 게 이제 솔라 패널이야. 그래서 저는 어떤 거를 추천하냐면은 인산철 배터리를, 즉 파워뱅크를 충전할 수 있는 주행용 충전기를 추천을 해요. 되게 미니밴급들의 올터네이터에서 이제 우리가 엔진을 키면은 이제 올터네이터가 돌아가면 전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아이들이라고 그래. 아이들 한 1000rpm 정도 내외에서 시동을 켜놓고 놔두면은 되게 어느 정도 나오냐면은 그 얼터네이터 출력의 한 3분의 1 정도 출력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악셀을 밟았을 때 약 2000 근처, 2200rpm, 2000 근처에서 그 얼터네이터의 최대 출력이 나와. rpm이 2500까지 올린다 그래도 똑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저 S자 커브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 자,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가 얼터네이터들은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한 130A 정도 나올 거예요. 130A.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차량의 얼터네이터의 최대 출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rpm 근처에서 나와. 아이들 할 때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시동 딱 킬 때. 이제 운행을 하고 이제 뭐 고바에 올라갈 때 막 이제 rpm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많이 나오죠. 그래서 대충 이제 제가 룰 오브 썸이라고 그러죠. 일반론을 얘기를 드리면은 얼터네이터 출력이 최대가 130이다. 그러면 주행용 충전기는 30% 이상 쓰시면 안 돼. 그러니까 130 곱하기 30% 하면은 40A 이상 끌어당겨 쓰시면은 첫 번째 문제가 뭐냐? 납산, 시동용 배터리 충전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뭡니까? 올터네이터가 열이 나. 그렇지 않아도 열이 많이 나는데 열이 많이 나. 그리고 이제 성능이 떨어지겠죠. 절대 추천 안 해. 그래서 최대 출력의 30% 정도를 빼쓴다라고 보는 게 가장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올터네이터에서 나온 전기를 이제 인산철을 충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은 주행용 충전기지. 그래서 저는 그걸 2대를 마련을 했어요. 일부러. 왜 그러냐? 이게 주행용 충전기를 저는 이제 2대가 20A하고 30A 해서 총 50A를 당겼어요. 왜냐면 이제 시에나 제가 타고 다니는 차는 조금 출력이 많이 나와. 출력이 좀 올터네이터에서 많이 나와서 20A하고 30A짜리 2대를 돈을 들여서 별도를 마련했는데, 이 주행용 충전기가 망가져 버리거나 동작을 안 하거나 열받아서 타버리게 되면은 이거야말로 환장하는 거예요. 왜냐면 당장 전기를 쓰고 충전을 해야 되는데 충전할 방법이 없어요. 솔라라도 있으면, 저는 솔라는 싫어하지만, 그래서 솔라에 들어갈 것 대신에 주행용 충전기를 2대를 장만해서 한 개를,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기 때문에 2개로 해서 평상시엔 2대를 돌리다가 하나가 망가져도 절반은 살 수 있어. 그죠? 절반은 사요. 그래서 전기를 아예 못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이거하고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파워뱅크를 뭐 300A짜리, 200A짜리를 사시는 분이 있어.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600A를 쓰고 싶다. 그러면 2대를 장만하시라. 뭐 난 400을 사고 싶다. 그러면 파뱅을 2대를 마련을 하시라. 왜 그러냐면 파뱅 안에는 다양한 여러 가지 나중에 이제 몇 비디오 영상 뒤에 제가 전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쓰시든 모르고 쓰시든 또는 제품에 하자가 생겨서 망가질 수 있는 부품들이 옹기종기 많이 들어있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부품이 하나가 타거나 배선이 불붙거나 하여튼 망가졌어. 그럼 어떡할 거야? 파워뱅크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저기 다 나가지. 그래서 저는 국내 같으면은 한국 국내 같으면은 뽀로록 와가지고 뭐 대체도 하고 뭐 이러고 저러고 제조업체 얘기라도 해보겠지만은 자, 길 떠나신 분이 이 길 가운데에서 파워뱅크가 망가졌다. 이거는 이제 끔찍한 사고가 되겠죠. 그래서 2대를 추천을 해요. 추천을 해. 그리고 이제 인버터 같은 경우도 2대가 있잖아. 근데 이 인버터가 또 부피가 커. 그러니까 참 2대를 추천하기가 좀 뭐예요. 그래서 인버터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드리면 뭐냐면은 전기에는 피크 전력이라는 게 있고 RMS라는 값이 있어. 이게 이제 뭐냐면은 중국에서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한국으로 인버터를 제조하는 업체가 있는지 난 모르겠어. 있어 봐야 별로 중국하고 경쟁이 안 될 거야. 가격적인 면에서. 그래서 뭐 일단은 중국 걸로 기준을 했을 때 중국에는 뻥스펙 많은 거 아시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2000W다 할 때 우리가 피크치라는 게 있어.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전기를 탁 내면 전기가 스파이크가 터. 그래서 탁 올라가는 그거를 잴 거냐? RMS라 그래가지고 이제 실호전류라는 게 있어. 왜냐면 우리가 이제 사인파라 그래서 보통 직류는 찍 가는 거고 교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이렇게 이제 사인 커브를 이렇게 물결 커브를 하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 최대치의 값을 가지고 측정을 할 거냐? RMS 평균 전력을 갖고 측정할 거냐에 따라서 약 얘기가 달라요. 대부분의 뻥스펙으로 써진 사람들은 피크 전력을 얘기해요. 2000W다. 근데 실제 전력은 뭐냐? 약 70% 선인 1400W 정도밖에 안 나와. 2000W가 실제라 할지라도. 그래서 저는 RMS가 1400이면은 거기보다 조금 더 절감을 해서 약 60%. 그래서 2000W다 그러면은 1200W 이상을 쓰지 마시라. 3000W다 그러면 얼마야? 60이니까 1800W 이상의 전열기를 쓰지 마시라 하는 게 제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조심해서 쓰시면은 이 인버터가 뭐 5분을 쓰든 뭐 이제 대전력으로 쫙, 물론 인버터가 2000W인데 뭐 200W 쓰는 건 문제가 없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러나 이제 그 간달간달한 경계선에서 많이 써야 될 경우가 있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이 점 유념하셔서 인버터를 아끼시고 그 뭐냐 스펙 이상으로 과열해서 쓰지 마시라 했을 때는 이제 한 대를 갖고 다닐 수가 있겠지. 그러다가 이제 태워 먹거나 망가 먹거나 그러시면은 이제 배터리가 있어도 이제 고전력 110V, 220V로 완전히 못 쓰는 게 12V 갖고 생활하셔야지. 그래서 인버터는 2대를 못 가져가니까 조심해서 쓰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자동차에 대해서 꼭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동차 중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이 어디냐? 타이어예요. 타이어는 가다가 아무리 이 좋은 엔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신발이 찢어지거나 퍼져버리면은 어디 오도 갈 데가 없어. 그래서 타이어를 항상 모니터링하는 TPMS라고 있죠. 타이어 프레셔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각 앞바퀴, 뒷바퀴, 네 바퀴에다가 센서를 부착을 해가지고 현재 타이어 상태의 압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항상 왜 그러냐면은 타이어가 아침에 출발할 때하고 이제 자갈밭에 달릴 때하고 아스팔트 달릴 때하고 또 오후에 그 아스팔트에서 들어오는 열기하고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과팽창을 하게 되면은 조그마한 충격이라도 아무리 그 스틸 레디얼이 걸려 있는 타이어라 할지라도 충격에 의하거나 조그마한 그 뾰족한 거에 의해서 금방 터져버릴 수가 있어. 따라서 여러분이 TPMS 장치가 얼마 안 되니까 타이어에다 장착을 하시고 상시적으로 타이어를 모니터링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꼭 휴대용 에어 펌프를 가지고 다니셔야 돼.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긴급으로 뭐 타이어를 조그마한 거는 이렇게 길에서도 그 땜질을 할 수가 있지만은 에어 펌프가 없으면 또 이거 말짱황이야. 그래서 꼭 에어 펌프도 꼭 장만을 하셔서 휴대용으로 하나를 장만하셔야 돼요.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엔진 오일이야. 엔진 오일. 여러분들이 이제 엔진 오일 스펙을 보게 되면은 뭐 10W40, 10W 뭐 이런 이게 있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요즘에 정미 이제 차들이 이제 그 출력이 같은 그 엔진 사이즈라 할지라도 출력이 많잖아요. 그런 제품들은 뭐냐 굉장히 고정밀 제품이야. 그리고 고온에서도 피스톤들이 실린더 박을 오르락내리락 걸 때도 그 강철의 그 마모율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시겠죠. 그래서 요즘 나온 신형 차들일수록 그 엔진 오일 규격이 좀 까살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쓰고 있는 차의 엔진 오일은 0W20이야. 여기서 제로는 뭐냐? 그러니까 화씨지, 화씨. 화씨 0도까지에도 동작이 돼야 돼. 그러니까 화씨 0도면은 영하 17도. 그래서 W, 겨울에, W는 이제 윈터란 뜻이고, 20은 뭐냐? 비스코시티야. 점도. 얼마나 오일이 끈끈하냐. 그러니까 아주 고정밀 기계에다가 끈끈한 거를 집어넣으면 이게 엔진이 피스톤이 올라갈 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지. 그러니까 이제 고정밀 기계일수록 제로까지 내려가. 영하 17도에서도 물처럼 흘러야 돼. 겨울에. 그리고 비스코시티가 낮아. 근데 이제 우리가 뭐 트랙터나 무슨 경운기 같은 경우는 그게 고정밀 엔진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20W, 뭐 40, 뭐 이렇게 해서 끈적끈적한 걸 넣어도 왜? 그 피스톤과 엔진룸의 이 간격이 널널하기 때문에 거기서 좀 기름이 뻑뻑하게 많이 차야지 이게 피스톤이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따져. 어쨌든지 간에 숫자가 낮은 엔진 오일일수록 고정밀 기계에 많이 써요. 엔진이 이제 좋다는 거지. 최신식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그 새 차라든지 아니면 그 엔진 출력이 높은 차량을 끌고 나갔을 때 엔진 오일을 잘 보시고, 그리고 이제 남미를 갔어, 아프리카 갔어, 없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데리고 한번 돌아오는데 그게 뭐 1년 걸리겠어? 1년 동안 내내 엔진 오일을 못 구해가지고 엔진 오일 교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고 저도 그랬고. 그래서 제가 이 엔진 오일 하나를 갖고서 25,000마일을 다녀서 한 4만 킬로를 다녔어. 못 찾아갔다. 결국은 그래가지고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미국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교체를 했던 기억이 나요. 두 번째, 오일 필터를 꼭 몇 개 갖고 다니셔야 돼. 왜냐면 요즘에 오일 필터들은 옛날처럼 뭐 이렇게 무슨 그 벌꿀처럼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이상한 무슨 손가락 같은 걸로 돼 있기도 하고, 요즘 나온 차량들은 각기 나름대로 엔진 오일 필터의 어떤 그 사양이나 모양새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해외에서 구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디젤 같은 경우에는 요소수를 많이 쓰고 또 그 요소수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그 퓨어 인젝터들이 망가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퓨어 인젝터도 엔진 그 개수별로 가지고 가시길 바래요. 차도 이제 내 몸처럼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해서 긴 험난한 길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중고차를 사놓으면은 제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좀 애매하거든. 그래서 새 차를 갖고 다니면 처음부터 차량의 성능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 수가 있지만은 중고차를 사시게 되는 경우에는 그래도 최소한 6개월 정도 내 몸처럼 미국이면 미국 내에서 굴려보고, 그리고 바다를 건너 국경을 건너 가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오늘도 영상 상당히 길었는데 더 가면 여러분 싫어하실 것 같아요. 여기서 마무리 짓고 여러분 다음 시간 또 뵙길 바라요. 안녕히 계세요. 써니였습니다.